자, 황교안 대표 국민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주제로 현재 논의 중인 보수통합과 총선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은 갑론을박 중입니다. 이 관련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황교안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약 10분간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같이 지켜보셨는데요. 국민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앞부분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슨 세 가지 약속을 했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분노와 증오만 보이는 그런 기자회견이 아닐까 싶고요. 약속이라고 하면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께? 그리고 미래에 어떤 모습을 만들겠다, 야당이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약속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그냥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권 폭주 막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이거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유한국당이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렸던 그때의 모습하고 한치도 달라진 게 없다. 이 모습을 가지고 과연 자유한국당의 국민들이 이 희망을 걸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이 좀 들고요. 예. 민생 경제를 살려본 경험이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들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7470 공약, 4740 공약까지 다 내세웠는데 그때도 민생 경제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국민들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를 너무 이념화시켜서 무조건 잘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한국 경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이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환에 관한 얘기들을 꺼내지 않고 무조건 우리는 잘했고 남은 잘못했다 이런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예.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한 그런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일단 뭐 저희가 끝까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네. 뒷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더 나올지 좀 봐야 될 텐데 예. 지금 총선 한 80여일도 안 남았는데 뭐 그런 걸 쳐다보면서 전체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통합 문제나 그다음에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말씀 주셨지만은 한 조금 2% 정도 부족한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총선에 대한 출사표 뭐 이런 거를 읽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뭐 혁신, 미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됐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전 정권의 뭐 민생 경제 문제까지 논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부족해서 뭔가 가능성 그다음에 기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질의응답이나 후부분에 나왔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한 10분가량을 연결을 했는데 그 10분의 대부분의 시간이 사실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 표현에 있어서도 뭐 희대 사기극이다,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좀 표현이 굉장히 좀 거친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마치 출사표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지난주부터 이게 사실은 보수 야권에서는 굉장히 그 통합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 조금 부응하는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너무 이제 표현도 그렇고 그다음에 너무 결계가 앞서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입니다. 통합 논의가 어떻게 되어갈지 모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 내도 그렇고 외부에서 통합에 합류하고자 하는 세력들도 자유한국당의 쇄신과 혁신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포함이 돼서 자유한국당이 좀 변해가는 모습들이 국민한테 비춰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저희한테 전해지면 시청자분들에게 좀 전해지면서 이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통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 이야기 있었죠. 통합은 의무, 오늘 이르면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요. 보수통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새 보수당과 일단 통합협의체는 구성을 했습니다. 치맥 파티를 할 것 같은데 잘 되면요. 하태경 책임대표가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지만 뭐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잘 될 거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조차 선거연대 수준에서 멈추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당하고 합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당을 합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을 때 그 보수의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를 같이 가져가느냐 아니면은 그거 가져가지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방식처럼 그냥 뭐 공천에 있어서 지분을 두고 서로 간에 갈등을 벌이거나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하지만 대충 그거 그냥 봉합하고 두 당이 함께 만나자 이런 수준에서 끝난다고 하면 예. 우리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레고 장난감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뭔가 당의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당명을 바꾸는 방식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공감대나 아니면은 감동을 주기 어렵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조각을 갖고 와서 다른 형태로 당의 모습들을 만드는 똑같은 레고 조각이라도 마지막에 다른 조각 하나를 갖고 오던가 아니면 사람을 뭔가 바꾸는 방식을 택하던가 그 무엇인가를 지금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은 뭔가 합쳐야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절박감이 일단 작동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예. 워낙 지리멸렬하고 좀 몰려 있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건 간에 통합이란 모양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게 그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뭐 소통합이니 대통합이니 이렇게 하는데 그 형식적인 모양의 통합은 이룰 수는 있지만 관건은 그 안에서 얼마나 쇄신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금 가령 뭐 안철수 전 대표가 공략하고자 하는 중도층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를 할지 아니면 뭐 등산을 가고 투표를 포기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감동을 시켜서 이 소위 말하는 통합신당에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관건인데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당이 모여서 도로 새누리당이 됐다 이런 비판 이전에 그 안의 내용을 어떻게 만드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합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국민들한테 내보내는 상품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 건가. 그러니까 뭐 공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쇄신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새누리당 사실은 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뭐 도로 새누리당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제 보수 세력이 전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갖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바꿔서 대통령이 탄핵돼서 정권이 뺏겼는데도 아무 소리 못하면서 그냥 왔던 거수기 같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국민들한테 주어서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게 통합의 핵심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통합이 굉장히 좀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국당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당과 양당 협의체를 구성을 해놓고 또 한국당이 이현주 의원이 대표로 있는 당과 또 이렇게 또 양당 협의체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유승민 위원장은 지금 뭐 우리공화당이나 이런 극보수 쪽과는 통합에 관심이 없다 이런 쪽으로 계속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이 계속 이렇게 양쪽에서 다 통합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승민 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이 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제일 큰 딜레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통합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당 통합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대표는 대선 주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나중에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를 버리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대의 어떤 정신에도 보수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게 그 가치도 사실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바깥에다가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새로운 보수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고 전진당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면 도대체 모양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갖다 놓고 조립을 하나 시켜야 되는데 설계도는 저기가 있고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여야 한다고 하는 명분 이거는 뭐 보수 쪽에서 아니 어느 정치권에서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표를 모아야 이기는 거니까요, 결국은. 근데 국민들은 그렇게 해서 몰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모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달라져야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달라진다고 하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측 전진당하고 같이 당대당 통합을 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박수 쳐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새로운 보수당하고 합칠 때 그냥 합쳤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보수당하고 합칠 때 어떤 방식으로 합치느냐. 결국은 새로운 보수당하고 합치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좀 모양 있게 기왕 상품을 내놓을 거면 좀 그럴싸하게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협통위에 참여하고 있는 제 세력들이 각각 다른 생각들이 아직 여전히 좀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이 그 세력들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제 세력들이 전제할 거는 물론 스스로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좀 보수의 종갓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에 대한 대우나 예우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이 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통합하고자 하는 나머지 당들에게도 오늘 좀 전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황교안 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통합고비가 굉장히 어려운 길을 계속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1차 관건이 사실은 지금 뭐 김영호 공관위원장 선출이 되었습니다마는 공관위원장께서 당에서 추천한 공천위원들 봉투도 안 열어보고 반려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당의 중진들 현재 구성하고 있는 100여 분 이상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이게 집단적으로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뜻을 받을 건가 아니면 이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이 당내 반발과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를 하는 첫걸음을 띄는데 첫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반발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혁신이란 말씀 많이 드렸지만 선거 기간을 앞두고 난 다음에 앞둔 상황에서 혁신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혁신할 거냐.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게 제일 눈에 두드러진 방식의 어떤 혁신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문제의 핵심은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자꾸 밖에서 뭔가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탄핵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이 국민께 사죄도 하지 않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동안에 보여왔다는 게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반감일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은 누굴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세력하고 합치는 과정과 함께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당내 물갈이를 어떻게 할 거냐. 판갈이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책임 있는 사람들 과감하게 갈아버리는 모습들을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혁신을 하든 통합을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먼저 하라.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기대감이 있을 때 그러 다음에 새로운 보수당하고 합치거나 다른 세력들하고 같이 모이면 탄핵의 강도 자연스럽게 건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뒤늦은 숙제를 자유한국당이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동의하는데요. A부터 Z까지의 모든 것의 대부분은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늘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결단력, 실천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해결이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 나머지 문제들 쉽게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형식적인 통합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마도 기자들은 오늘 황교안 대표에게 총선에서 몇 석을 좀 차지할 것 같냐 이런 질문도 나왔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를 교체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면 현역 50% 교체 이야기를 했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권한을 주겠다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어떻게 이 공천 작업 한국당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장담하기는 어려운데요. 모양이 안 나왔으니까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지 제가 미리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과거 선거를 보면 정권을 줬다고 하면서 정권 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번 총선 때 봐보세요. 그 김무성 대표 있고 이한국 공관위원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직거래했잖아요. 이한국 공관위원장은 청와대하고 당대표를 그냥 아예 따돌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오히려 더 큰 권력을 향해서
그 권력의 의중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집권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물론 공관위에서 뭔가 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최고위원회에 올라왔다가 최고위원회에서 반려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그러면 공관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황교안 대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키는 황교안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느냐, 지금 보수 내부에서도 상당히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하고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사람도 아마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조금 시끄러운 모습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뭔가 바꿔나가는 모습들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몇 % 물갈이다. 이건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다 물갈이 한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민주당에서 30% 물갈이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별 차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인적 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앞서서 두 분 다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 다음 보수 통합이나 이런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그때는 보수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혁통의 박형준 위원장도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귀국 일성부터 관심 없다로 시작을 했고 본인은 전 독자 노선을 가겠다라는 뜻을 많이 비치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그 라디오 방송에서도 그 이태규 비례의원 같은 경우도 분명하게 이제 선을 정리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아마 오찬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의원들하고 안철수 대표가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안철수 대표가 처음에 귀국하자마자 이제 광주를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면은 저는 그 이전에 국민의당 시절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그 길을 걷고자 한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모체를 지금 현재는 바른미래당으로 계속 가져갈 건가 아니면 손학규 대표하고 끝내 얘기가 되지 않아서 새로운 당을 창당할 건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선에서 지역구를 골라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승리를 위해서 저부터 어떤 역할이다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런 질문과 답변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죠. 기자들이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디로 나올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분명하게 얘기는 못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험지 출마는 미리 얘기를 했고 어떠한 것도 내가 다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그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공천은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관위원회 쪽으로 이렇게 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는 뭐 그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그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안 전 대표의 심정으로는 스토킹 방지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제정 안 됐잖아요, 국회에서. 안 간다는데 왜 자꾸 지금 스토킹 하듯이 지금 오라 얘기하면서 그렇게 구애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하고 난 다음에 바로 통합 논의를 했던 그 과정을 우리가 되짚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굳이 일주일 만에 통합 논의하려고 하는데 당을 창당했겠습니까?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건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그 세력과 세력이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람을 같이 들어가면서 그 지분을 보장받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한테 지금 오라고 하는 건 안 전 대표 혼자 오라는 얘기는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안 전 대표 쪽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비례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출마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통합 국면에서 그 정치 지도자급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황교안 대표가 아니더라도 가령 극단적으로 새로운 보수당에 현재까지는 대구를 고집하고 계시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종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저는 누가 됐든 간에 특히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뚫고 가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과거 선거처럼 그 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을 만나야 표가 오는 게 아니고 미디어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되는데 종로에서 결과가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걸 얼마나 줄이느냐 혹은 역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저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박 전 대변인께서 안철수 전 대표와 바른미래당 의원들 오찬 그 날짜는 28일로 제가 확인된 것 같습니다. 17명 오찬 한다고 하고요.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했는데 관련 내용 저희들이 전해드렸는데 속보 한두 개 좀 말씀드릴까요? 황교안 대표가 국정혼란 수습에서 1대1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총선 압승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왔던 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얘기만 하면 뭐 하죠? 민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살생부 총선 때만 되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의원들 긴장할 것 같은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위 20%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점수를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여성 청년 가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한 45%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명단 안에 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벌써 뭐 여의도 정가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보셨어요? 대상 명단까지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낙인 효과가 생겨버리잖아요. 개별 통보만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개별 통보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통보는 하지 않되 자연스럽게 언론에는 알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 모델은 제가 볼 땐 이해찬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지난번에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돼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세대 교체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중진 용태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누구는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에 좌석에 앉고 싶은데 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줘야 다른 사람이 앉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요. 그렇게 일어나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잡음은 좀 불가피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해찬 대표도 반발했었어요. 지난번에 예. 공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과정은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당이 이번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일부는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 양보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살아 돌아오든 아니면 불출마를 선택하든 그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 좀 보셨다고 하시길래 거기에서 봤을 때 좀 떠도는 풍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쨌든 뭐 말씀드린 풍문이긴 합니다만 봤을 때 좀 놀랄 만한 인물이나 뭐 의외다 이런 인물들도 있었습니까? 그걸 제가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던 건 놀랄 만한 인물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놀라운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다명단이 뭐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여야 물론 총선을 앞두고 이제 공천 싸움이 굉장히 엄청날 거고 이에 따른 잡음이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민주당의 뭐 이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있으면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이런 데 분들도 얘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 텐데 저는 양 세력 모두 다 여야 모두 다 누가 더 절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 도태돼서 불출마하겠다는 분들, 출마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기는 분들만 제해도 지금 각 당이 뭐 20, 30% 충분히 될 겁니다. 예. 숫자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현혹하지 말고 내용을 갖고 현혹하는 공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 총선 불출마하겠다라고 하면서 현실 정치에서 물러난다라는 입장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제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첫 연설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하고 계십니까? 또 언론에서는 그 약속을 번복한 것처럼 정계를 떠나기로 했는데 다시 또 정계에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과거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식당 아주머니도 나와서 그 찬조 연설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계 복귀의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언론의 기대가 섞인 것 아닐까 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 지금 작년 11월에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못해 그 잉크도 안 말랐는데 지금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공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누가 국민들이 용납할까? 이미 그런 면에 있어서 상징성은 잃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임 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나 그리고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박수 치실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에 연설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게 정계복귀의 신호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앞서 나간 측면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중요한 연설을 했으면 사실은 복귀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과거 임종석 실장이 전 종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종로에 이사를 하면서 활동을 했을 당시에 나왔던 풍문 중에 하나가 이해찬 대표하고의 갈등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언론에 의하면 이미 고향과 무슨 광진 지역구까지도 나오고 이거를 모두 다 이해찬 대표께서 계속 설득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이러면은 제일 그 정계 은퇴 뭐 총선 불출마를 예. 선언하게 된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분에 의해서 설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호로 정강정책 발표를 위한 라디오 연설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복귀를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야권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황교안 그 대표 이 지금 신년 그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이제 예. 얘기한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국정 1기 비서실장이었어요. 근데 임종석 실장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그거 다 상기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좋은 먹잇감을 좀 던져주는 게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임 전 비서실장 스타일상으로도 제가 볼 때 지금 뭔가를 나서가지고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기대를 섞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도권 정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선출직 국회의원이 가장 대표적인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총선은 전 건널 뛸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부분은 꼭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 직제와 관련해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28일 정도부터 이제 본격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찰이 있었죠. 법무부 쪽 일방적으로 뭐 강행하는 거 아니냐, 검찰 쪽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 재고를 바란다 이런 여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강행이 됐고, 요게 이제 내일 있을 어떤 중간 간부 인사까지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이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있을 개연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검찰은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검찰은 기존에 자신들이 해왔던 게 있잖아요. 습속도 있고 관행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다 몸에 배어 있는 검찰한테 직접 수사부서 폐지하라 그러면 제가 검사 입장으로도 이건 뭐야? 앞으로 우리는 무슨 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당황하기도 할 거고 또 뭐 그 안에서 반발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너무 검찰의 어떤 그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검찰개혁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기본 대원칙이 뭡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수사부서 다 갖고 있으면서 수사는 경찰이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 명분상 맞습니까? 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내용적으로 수사부서가 그 줄어들고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기존 수사를 어떤 사람이 이어받아서 어디서 수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조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뭐 인사도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청원에서도 사실 윤석열 수사팀에 대한 해체를 반대하는 청원들도 이미 20만 명이 넘어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여론을 반영을 해서 수혜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사실 출발을 어디서부터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 왜 반발의 목소리가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지난번에 윤석열 사단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윤석열 사단이 해체된다고 하는 게
그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 단순히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것인지 검찰을 해체하는 것인지 우리가 헷갈려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기조라든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혔던 기조로 보면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미세 조정에 관한 부분은 뭐 아직 제가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넘어야 할 벽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대폭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오해를 피하려고 했다면 민감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보직에 대해서 이전에 인사를 그렇게까지 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직제 개편이 어제 통과됐습니다마는 네. 거기에도 민감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저렇게 망그러뜨리면 안 됐었다. 그래서 오해를 자초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정부가 너무 크게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국무회의 보면 세종시에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은 화상으로 회의 참석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주는 메시지가 무언가, 저는 그 법무부 장관에게 굉장한 힘을 실어주면서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중간 간부 인사까지도 충분히 어떻게 될 거라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이거 제가 너무 과거 얘기를 비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이른바 하명 수사한다, 수사 방해한다 이런 얘기 있을 때 검사가 그 고위급 검사가 상갓집에서 그렇게 위에 있는 상사를 치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때는 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하고 그 기계는 왜 하필이면 보수 정부 때는 기계가 싹 사라졌다가 진보 정부 때는 기계가 다시 살아나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우리가 일관된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는 과정의 방향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몸부림으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자신들한테 권한이 주어졌을 때 보이는 행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이거는 다 맞는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모든 행동들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국회의 설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독자 파병 형태로 결정된 사안이라서 지금 지역 범위만 좀 확대된 것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아니다. 지금 이게 해야 되는 위협적인 수위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안의 파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하다.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현실적으로는 비준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는데요. 예. 우려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2003년도에 이라크 자위투 부대 파병할 때 그때 느꼈던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사이에 우리가 여러 부대들이 파병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을 봐왔기 때문에 예. 그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 동안 2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명분은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가치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투부대가 들어간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뭐 미국 측의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현실론만 얘기하지 말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이나 또 반발하는 야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반발하고 예. 있고 뭐 물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파병에는 찬성하지만 그래도 비준 동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좀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럴 때 바로 이럴 때 정무수석이 나서야 되고 청와대가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을 설명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국민께 만약에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거기에서 전투를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라고 안심시켜줄 만한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던져줄 거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노력을 저는 청와대나 국방부 비롯해서 예. 여권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전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보수 정권에서 지금 같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유의 사건이 있었던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예. 이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서는 정부가 그다음에 청와대가 불가피 이런 형태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그리고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하는 몫을 청와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야당 일부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는 이유도 무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